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데 연준은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며 연내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 동안 정례 회의를 열어 통화 정책을 논의한 끝에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다며 유지해오던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겁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금리 인상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연일 악화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of potential further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inflation expectations. The committee is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금리는 1.875%. 정례 회의가 6차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번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상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훨씬 빠르다며 2000년대 중반 17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던 때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기존 2.6%에서 4.3%로 대폭 올렸고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4.0%에서 2.8%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특별히 올라가진 않았으며 미국 경제의 토대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자 미국의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기술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특히 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나스닥 지수는 2.7%나 빠졌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나스닥 주가가 급락하는데 여기서 나스닥은 이 첨단 기술을 앞세운 IT 기업들을 모아놓은 미국의 주식시장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기술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다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 목돈을 어떻게 갚아나갈지부터가 막막하겠죠? 어떡하지? 그만큼 취업도 늦어지고 졸업도 늦어지고 다 늦어지는 거니까 미래는 더 멀어지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지금 빚을 내 교육에 투자하는 것처럼 현재 수익보다 미래 수익을 내다보는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반면 이미 고도 성장을 마치고 현재 가치가 더 주목받는 기업의 주식은 가치주라고 합니다. 우선 가치주에 비해 성장주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면 미래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기껏 돈 빌려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래의 취업마저 어려워진다? 그러면 더 막막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성장주의 실적은 주로 미래에 발생하다 보니 당장은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주가에 거품이 끼기도 쉽겠죠. 그래서 성장주는 금리 인상과 함께 한번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무렵입니다. 넘쳐나는 유행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컴퓨터. 사이버요? 미래지향적인. 벤처기업은 밤과 낮이 따로 없습니다. 그 회사가 커가면서 저도 함께 커갈 수 있다는 거. 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 인터넷 성장주 기업들, 이른바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76포인트에서 시작된 코스닥 지수가 256포인트까지 다음 커뮤니케이션 액면가 500원짜리가 38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직원들도 덩달아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닷컴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테헤란밸리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월급도 3달째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으로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애플의 주가는 65%가 폭락하면서 나스닥은 1377 최저점을 찍습니다. 어제 51조 날라간 거 중에 내 돈이 많다 아주. 큰일 났다. 그리고 2021년 관련 수치를 한번 볼까요? 이 나스닥은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먹고 자라나 다시 10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인 연준은 미국 금리를 결정하고 달러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옐런 장관이 4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 컸던 겁니다. 그렇다면 옐런 장관 말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똑같다고 한다면 빌 게이츠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마음이. 세력이 있으니까 잘못될 일이 확률이 적지 않을까. 빌 게이츠. 네. 신용도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나한테 빌려달라 했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받아야 된다고? 30%? 30%요? 네. 국제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다면 더 안전한 국가인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자본 이탈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30개 신흥국에서 하루 평균 3,200억 원 규모의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올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조짐만 보였는데도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아예 미리 올리는 나라들까지 속출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에 외환보유고도 넉넉한 상황이어서 당장 뭉칫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수치를 한번 볼까요?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가와 가계부채 수준마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은행에 갚아야 될 돈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비라든가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를 줄여서 경기도 다시 좀 더 부진해질 수 있는. 초저금리 시대가 열린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지 모릅니다. 모두가 숨죽이면서 미국 연준의 결정을 지켜보는 이유겠죠. 자, 요즘 대출 상담하러 은행을 찾았던 분들은 껑충 뛴 금리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 금리 인상의 배경과 전망, 또 대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25일이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는데 배경이 뭔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이 3.7% 올랐는데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뛰다 보니까 이 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금리를 올리면 물론 이제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이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수출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민간 소비도 조금이나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최소 한 번 이상 금리가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도 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여전히 이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다음 달 1월에 금통위가 있을 때 이때 인상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는 인상폭을 보통 이렇게 0.25%포인트씩 움직이잖아요. 이거보다도 그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미크론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이 코로나19의 변동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금통위 결과를 잘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로금리가 이어진 게 한 1년 반? 한 20개월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1.25%였는데요. 이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이제 3월에 0.75%로 쭉 떨어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자 걱정이 클 텐데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상 이 대출 받으신 분들의 걱정이 가장 클 텐데요. 이미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 인상이 선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금리 많이 올랐다는 뉴스들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기준금리를 대략 한 1.25%에서 1.75%까지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 폭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은 한 3%대 중반에서 4%대 후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신규 대출 기준으로 한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셨지만 변동금리, 기준금리 대출 받을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금리 상품이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내가 이 대출을 언제 갚을 수 있느냐, 빨리 갚을 수 있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는 내년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DSR 규제가 개인별로 또 강화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2천만 원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DSR 규제인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 금리 대출을 갈아탔다가 한도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가계대출에서 뭐 카드론이라든가 저축은행 그리고 현금 서비스 같은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 먼저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이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 힘들어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준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기가 계속 연장되다가 내년 3월 말에 도래하는데요. 이런 대출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어떻게 상환할지 계획을 조금 꼼꼼히 세워보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 예적금 하신 분들에게는 유리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중은행에서 찾기 힘들었던 연 2%대 고금리 예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바로 직후에요.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0.4%포인트 올랐거든요. 정기예금 잔액도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인 24일에 비해서 엿새 만에 1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철저히 외면당했던 예적금을 찾는 수요도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여겨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된 인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이 오미크론 같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방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반드시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요. 예. 하지만 걱정되는 건 이른바 B2, 이제 빚을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충격이 조금 더 있겠죠. 예. 또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 종목의 선정도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요.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아도 나중에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인기가 있었던 반면에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실적이 좋고 그리고 부채가 적은 이른바 이 가치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 우량주라든가 아니면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예대 마진이 커지는 만큼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주들도 관심을 조금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결국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이 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됐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도 지금 발송이 되다 보니까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 집값 상승이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2000년도 들어서부터는 역사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 집값과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예. 지난 2004년 11월에 3.25%였던 기준금리가 2006년에 4.5%까지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집값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맞춰서 이 주택 가격 같은 이런 자산 가격도 올라갔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이 집값 상승이 지금 많이 계속되면서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값 상승의 부담 그리고 이 대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영끌 쪽이라든가 아니면 대출이 아직 가능한 15억 이하 주택에서는 이 금리 상승의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 대출 관리는 어떻게 할지 또 자산 배분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플러스였습니다.